네, 제가 오늘 보니까 처음 뵙는 두 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그동안 모임에 열심히 나오지 않아서 제가 원래 이렇게 전쟁 나면 좀 나와요. 네. 네, 요새 굉장히 또 이 이란 이거 보면서 매우 우울하고 또 굉장히 화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인사를 드리면 저는 이름은 구정은이고요. 신문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주로 국제 이슈를 다뤘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 원래 제목을 그렇게 잡고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이란에 공습하면서 저 완전히 판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막 자료를 급하게 오늘 다시 만들고 했었는데, 일단 이란 이스라엘 전쟁 개요, 이거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6월 13일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고, 그리고 핵시설을 파괴했다. 그런데 포르도라는 곳에 있는 지하 80, 90m에 있는 것만 부술 수 없어서 그거는 미국만이 부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비투를 띄운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실효성이 적은 무기여서 축구장 절반 크기,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래서 사실은 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거 이전까지 한 70년대부터 개발을 하고 90년대부터 쓰고 있는데 한 6번 정도 출격을 했던 전폭기예요. 그 전략적인 폭격 목적 아니고 떴던 적이 있어요. 2013년에 한반도 상공에, 그때 이제 박근혜 때 훈련한다 그래서 B2가 온다고 국내 보수 언론들이 우리나라에 B2 온다 막 그러면서 부추겼는데, 북한은 당연히 핵 위협 강도 높였고 국내에서 논란 많았다. 띄울 줄 몰랐는데, 아니면 그 무기를 쓴다라는 거는 벙커버스터 막 이번에 들어보셨죠? 언론에서. 그 벙커버스터는 통칭하는 거고, 폭탄을 특정 폭탄, GBU 57이라고 하는, 근데 그거를 실을 수 있는 폭격기가 B2 스텔스밖에 없고, 그러면 미국밖에 안 갖고 있어서 미국이 직접 공습을 해야 되는 건데 말이 되느냐 그랬는데, 그런 짓을 트럼프가 하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이라는 게 뭔지 항상 그래서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양쪽 다 확전할 뜻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현재 상황은 미국이 22일에 이란을 공습했고요.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그 이란 석유 오가는 거기를 봉쇄하자고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 이란이 이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미군 기지라는 거를 보복으로 공습을 했습니다만, 미국에 사전 통보를 했고 피해는 안 주는 걸로 전쟁 안 하겠다라고 이란이 제스처를 취한 거죠. 여담이지만 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중동에 있는 가장 큰 미군 기지인데, 혹시 트랜스포머 영화 보셨나요? 거기 1편에 알 우데이드에서 시작을 하죠. 네. 왜냐면 거기서 그 외계 로봇들이 막 침공하고 이럴 때 쫙 나오는 그 기지가, 그때 거기 트랜스포머에 나왔던 거는, 그 영화는 굉장히 풍자적이어서, 원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테러전, 이라크 전쟁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잘못된 거였나를 보여주기 위한 걸로 이제 그 기지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공격을 했고, 하여튼 미국의 공습으로 인한 이란의 민간인 사망자는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란이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주로 그 핵시설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이게 6월 24일까지 한 1000명 이상이 숨졌고, 그 중에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민간인일 겁니다. 일단 진행 과정은 그렇고요. 일단 그래서 이번에 전쟁의 파장 함의, 핵시설 어느 정도나 파괴했느냐. 근데 여기서 핵 능력을 얼마나 파괴했느냐라는 거는, 그
우라늄을 자연 상태에서는 뭐 화학 얘기할 때 뭐 우라늄 U235, U238 이게 섞여 있는데 U235가 올라가야 뭔가에 쓸 수 있는 우라늄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U235의 농도를 높이는 거를 농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5%까지가 저농축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 이렇게 보통 핵 발전용, 평화적 핵 이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발전용이고 한 20%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의료용, 치료용이고 근데 거기서 의료용 20% 수준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약간 고농축 우라늄 단계로 가는데 무기로 만들려면은 80, 90% 이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길이 멀어요. 근데 이란은 예전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을 받았었습니다. 받았고 2015년에 어렵게 국제사회와 핵 합의를 해서 핵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 그래서 이미 농축해놨던 뭐 농축 단계가 80%, 90% 이렇지 않아요. 무기급은 당연히 안 갔고 농축해놨던 것들도 뭐 러시아 이런 데로 보내서 폐기 처분하거나 이제 그리고 원심 분리기 이런 것들도 파괴하겠다. 그래서 나탄즈라는 시설이 먼저 만들어진 거고 농축 시설이 그 다음이 포르도라는 시설이 있었는데 포르도에 한 3,000 몇 개 있던 것도 폐기하겠다. 그래서 3분의 1만 남겨놓고 폐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IAEA의 관리 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2018년에 트럼프 일기 때 핵 합의를 깨뜨려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란이 계속해서 이렇게 멋대로 깨뜨려 버리면 우리도 핵 활동을 다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농축을 시작한 게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란도 이렇게 하면 우리도 단계 올린다. 우리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4단계로 했던 게 그런 포르도 시설을 재가동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다시 농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있었다면 2019년 이후에 이란이 핵 활동을 얼마나 해서 한마디로 얼마나 농축했고 몇 %까지 농축을 했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원심 분리기 3분의 1 1000개 남겨놓고 폐기했는데 얼마나 용량을 그 사이에 더 늘렸느냐.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많이 올라갔다. 최근에 제가 국내 언론에 그 전문가 발언인지 아니면은 언론 기자의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뭐 몇 주일 내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몇 주일 내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랬으면 이란이 반격을 했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최근에 IAEA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정도 87.5%인가까지 농축을 한 것 같다라고 IAEA가 밝혔는데 IAEA가 말한 건 아마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다만 그게 핵무기라고 하면은 흔히 얘기할 때 이 폭탄 물질도 있어야 되지만 쏘아 보낼 수 있는 운송수단 한마디로 미사일 이 두 개가 있어야 핵무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운송수단 같은 경우 로켓 개발은 이란이 그거 굉장히 많이 해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주된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됐다라고 하면은 주된 이란의 타겟은 저 멀리 있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거 필요한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라 중동에 있는 미군 자산이라고 부르는 미군 기지들, 미군 그 걸프에 있는 뭐 함정들 이런 것들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거기까지는 뭐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이란 핵 위협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다. 그것도 아마 맞을 거예요. 이 모든 논의에서 쏙
빠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만 갖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겠다. 그런데 이란이 핵을 갖는 것은 방해가 된다. 이 논리 속에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걸 얘기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의 핵무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분위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럴 때 국제정치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 예전에 고전적인 국제정치학자가 북한이 핵 갖고 있는 거랑 영국이 핵 갖고 있는 거랑 똑같냐. 영국은 남을 위협하지 않고 북한은 남을 위협하는데, 근데 그것도 뭐 말짱 꽝인 얘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대외적인 신뢰도라는 것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란의 핵 야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이스라엘 문제는 차치하고 그렇게 되면 중동 전체를 핵 군비 경쟁으로 몰고 가는 거, 뭐 사우디라든가 이런 가능성하고, 그 다음엔 이란인들이 원하느냐, 핵무기 갖고 밖에 나가서 군사활동 여기저기 하는 거를 이란인들이 원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은 충분히 가능한 거겠죠. 민주국가에서 그 국민들이 그걸 원하겠느냐라는. 네, 아무튼 그렇지만 지금 일단 이란은 내 핵 능력 중에서, 그러니까 핵무기를 현재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이런 데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개발 못할 정도로 파괴를 해야 된다. 근데 오늘 나온 내용들 보니까 뭐 트럼프가 뭐 엄청나게 뭐 이번에 성공적이었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파괴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상당 부분 파괴가 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르도의 핵시설이라는 게 그 안에 있는 일단 원심분리기들을 다 파괴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뭐 벙커버스터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이 무력화를 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몇 달에 걸쳐서 입구부터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 환기시설 파괴하고, 전원 공급장치 끊고, 뭐 이런 시간인데 오래 걸렸을 텐데 지금 미국이 그걸 한 방에 했다라는 건데, 이란 쪽에서는 일단 농축한 우라늄은 밖으로 빼놨다라는 것도 있고, 이제 모릅니다. 지금 상황은 모르는 거고, 일단 전면전은 하지 않을 거고, 이거는. 그다음에 미국이 문제는 전면전을 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전면전이라는 것도 참 애매해요. 전국을 공격하는 것이 전면전이냐, 그 나라의 그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 지금 확실히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근데 보통 전면전, 인베이전, 침공이라고 하려면 제일 아무튼 전면전은 지상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탱크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아무도 지금은 그런 것은 전혀 이거는 상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과의 관계에서는 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일단 위신 회복을 위해서 이란이 보복은 하려고 할 텐데, 이미 헤즈볼라나 그러니까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이란의 대리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보기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의 성격이 강해요. 근데 그 레바논에 있었던 헤즈볼라라는 조직은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는, 많이 들으셨죠? 그 헤즈볼라라는 조직은 하마스랑은 비교가 안 되게 강한 조직이었는데 레바논 정규군보다도 강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또 그것도 작년에 많이 초토화시켜서 어떤 이란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카타르에 있는 이 알-우다이드 공군기지를 이렇게 때리는 이런 걸 했던 것 같고, 외교적으로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모든 해석이 불가능한 게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본인도 모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트럼프 정부, 트럼프의 측근들 사이에서 이렇게 옛날에 오래전에, 저는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그 조지 W 부시 정권 시절에 이라크를 침공하고 할 때 레짐 체인지,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을 바꿔버린다 라고 하는 거, 그런 의도로 전쟁을 일으켰죠. 아프간하고 이라크. 결과는 아프간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이 돌아온 거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후세인 정권은 무너졌지만 그 나라는 절대 안 무너졌고, 그 나라는 유전개발권 하나 미국한테 내준 게 없어요. 이라크 같은 나라는. 그럼 미국은 사실 그게 경제적인 이익을 노린 것도 아니었고,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 그 석유 전쟁이라고 보시면 좀 오해가 있습니다. 모든 게 뭐냐, 왜 했느냐 라고 할 때, 실제로 미국의 부시 행정부 안에 이 확신범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뭔가 기독교 확신범들, 이렇게 때려잡아야 된다, 이 반미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네오콘, 신보수주의자들이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불렀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에 오바마 거치고 뭐 바이든 거치고 트럼프 일기 거치고 하는 동안에 다 물밑으로 내려간 줄 알았는데, 최근에 트럼프 정부 안에 아주 일부가 이란도 레짐 체인지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반면에 트럼프 밑에 있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20년 동안 그거 해갖고 뭐 됐느냐. 미국 나라가 거덜났죠. 그리고 무의미한 짓이다.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미국의 그러니까 우파들 중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근데 한마디로 지금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했던 말 그냥 너무 손바닥짓도 바꾸고, 어떻게 그 원칙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이 유럽 같은 경우 G7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존중한다고 했죠. 아니, 이스라엘이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존중하는. 이제 그렇지만 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최근 어제 오늘 상황은 찾아보지 못했는데, 아마 말로는 그래도 다 엄청나게 불만일 거예요. 지금 이렇게 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유럽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갈 길이 바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압박하고, 그런데 멋대로 이런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의 입장은 언제나 일관됩니다.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에도 반대하고 모든 것에 반대한다. 모든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뭐든지 이렇게 판 깨트리고 하는 거는 싫다라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중동에서 외교 공간을 확장하려 하기는 할 텐데, 중국은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동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하는 것은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 거고, 중동 내에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실은 중동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의 공습 이전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 팝콘 각으로 보고 있을 것이냐? 어떤 부분은 그럴 것이다. 그쪽 중동의 사우디나 UAE 같은 나라는 이란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이스라엘보다 이란을 훨씬 더 무서워해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축약해서 얘기를 해서 좀 너무 어려운가요? 혹시? 그런 건 아니죠? 네. 요새 이 중동 문제는 이제 대부분 너무들 많이 아셔가지고 이제는. 네. 근데 그래서 그냥 아마 말 안 하는 방식. 근데 미국이 거기에 나서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 중동 국가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국가들이 항상 자국 내에 어떤 요인들을 안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왕정 국가들이고, 자국 내에서 국민들이 자기네 왕정에 반대하는 무언가가 나오는 거를 극도로 경계해요. 근데 물론 이제 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 연합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 중에 자국민 비중이 한 7%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는데 미국이 막가파짓을 하면은 국민들이 반미 감정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국과 거래하는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하고 몇 년 전에 수교를 했습니다. 사우디는 수교 직전에 이스라엘 가자지고 그 사태가 터져서 수교하기 힘들게 됐죠. 당분간은. 자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이스라엘과 손잡으면. 근데 아마 여기 미국과 그거를 그래서 난감할 텐데 일단 당분간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핵 비확산 체제 이건 뭐 이스라엘의 핵무기라는 그 존재 자체가 NPT의 정당성을 국제사회가 예를 들면 핵 비확산 체제라는 게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핵 비확산 조약 체제인데 이거 자체가 애당초 불공정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여기 이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 핵무기 갖고 있던 나라들은 뭐 갖고 있는 걸로 하자. 기득권을 인정해주자. 다른 나라들은 안 된다가 출발점이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사실 그거 불공정하지만 어느 정도 국제사회가 합의를 한 겁니다. 다 그렇게 알고 들어간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근데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가 나왔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예 안 들어간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 북한 이런 나라들이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이죠. 사실 인도 같은 경우는 결국 중국을 겨냥해서 핵무기를 가진 건데 그거에 대해 파키스탄은 인도를 경계한 거고. 근데 인도 같은 경우 아직도 미국이 지금 사이가 좋아졌다 해도 결국 용서를 아직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민감한 기술은 미국은 아직도 인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 가뜩이나 이 핵 비확산 체제의 걸림돌, 이 모든 이 체제의 정당성에다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더더욱 그렇게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가 아마 미국 빼놓고 트럼프 정부 빼놓고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지금 정치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해서. 가자지구 아이들 굶겨 죽이는 짓부터. 그리고 그런 큰 틀에서의 이 국제적인 규범을 깨트리는 거, 제도를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술적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해버리면 만약에 핵 합의를 되살린다 그래도 아니 뭐 서류도 있고 지금 기계도 남아있고 이래야 핵활동이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IAEA가 다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단 우리가 깨트려 버렸어 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압수수색 해야 되는데 다 흐트러뜨리고 거기서 불질러 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뭐를 규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IAEA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핵 공격,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서 이거는 국제 핵 감시 체제 자체를 깨뜨릴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저런 거, 예를 들면 북한 같은 나라들, 그거 봐라. 진작 핵무기 갖기 잘했지. 이란 아직 핵무기 못 가져서 저렇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강화시켜주는 침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이제 유가 급등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의 에너지 시장 교란은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고 이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좀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이 있고 물가 상승 이런 요인들이 있기는 했지만 뭐 크게 지금 유가가 거의 이라크전 이후로 한 20년 동안 보면은 높지 않은 상태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다만 문제가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 중국.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지금 아마 이것에 문제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호르무즈를 봉쇄한다 그러면 뭐 하긴 힘들 겁니다. 제일 폭이 좁은 곳에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 이쪽하고 이제 마주하고 있는데 이란 호르무즈 봉쇄하면 이란이 살기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란이 금수 조치 이런 것 때문에
정유 시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원유는 많은데 이제 정유 시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유도 있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팔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아마 복잡할 거고, 근데 저런 거는 가능할 거예요. 이제 뭐 반대돼 자기네들이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국가의 상선, 유조선 이런 거 납포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아마 한국은 최우선 순위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이란할 때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청해부대 배치했잖아요. 거기다가 미국이 요구한다고 그런 것도 있고, 줘야 될 돈 안 주고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 자기 돈 계좌에서 찾는 것까지 못 찾게 하고 여러 가지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이 그런 이제 적대적인 요인인데 이란이 우리를 적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트집 잡힐 일을 좀 한 게 있었고, 그래서 관계가 좀 안 좋아졌던 게 있었고, 그때 그래서 한국 상선을 납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뭐냐면 미국의 동맹이면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라는 거,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는 거,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에 그냥 찰떡같이 호응해서 그 바이든 때도 그렇고 트럼프 때도 그렇고 완전히 그 이란과 등지다시피 했다는 거, 무역 다 끊고. 그래서 아마 그런 요인들이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근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대책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 일단 전망은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예. 일단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제 뭐 이란이 이제 핵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거나 더 은밀히 진행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참 풀 수 없는 난제인 게, 예를 들면 북한의 핵 개발, 분명히 어느 시점까지는 아마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제 기록들을 보면 나오죠. 이미 그거는 김일성 때부터 북한 같은 경우. 하지만 그것이 그래서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온 국가적인 자원을 거기다가 무리하게라도 투자를 해서 각기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죠. 근데 점점 더 그쪽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그래 조금 이렇게 관계가 풀리고 좀 먹고 살기 괜찮아지고 하면은 그래도 핵무기보다는 약간 좀 다른 쪽에 개혁이라든가 개혁은 아니고 개방적인 쪽으로 가는 것에 좀 쏠리는 때도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시점들이 있었을 거고, 그 이란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란이 그러면은 언제부터 핵 개발을 추진하고 핵무기를 반드시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연원을 따지다 보면은 옛날에 친미 정권 시절에도 이란같이 큰 나라에서 뭐 생각은 했을 거예요.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정도의 생각. 파키스탄 나중에 되지만 뭐 인도도 갖고 뭐 다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쪽이 있었을 거고, 핵 기술은 일단 점점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거 있었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란에서 1979년에 이스라엘 혁명이 일어나고 엄청 큰 격변을 거치면서 그랬을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는 구체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란의 개혁파 정권 시절에 그러면은 핵 합의를 했을 때, 먼 과거도 아니고 2015년이면 불과 10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 그때 핵 합의하고 뭐 사찰도 받고, 그럼 이때는 완전히 포기하려는 거였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한데, 그때까지는 무기화로 나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애당초 못 나간 상태였어요, 이란이. 농축 정도도 그렇고 농축대 우라늄 보유량도 그렇고. 근데 그때 트럼프 정부가 핵 합의를 깨뜨리고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면서 그때부터 확실하게 안 되겠다로 거의 굳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진실일 거고, 그 전에
개혁파 정권 시절 오래전에 정말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라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완전히 뒤집어 씌운 거였어요. 갖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시도조차 제대로 못 해봤는데 위협을 부풀리고 해서 뒤집어 씌운 측면이 컸습니다. 이거 마음 먹은 걸로 그거를 전쟁 일으키면 어떡해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 그거보다는 훨씬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란에서 제가 옛날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뭐 루비를 가질 수 있는데 돌멩이를 갖겠느냐였나, 뭐 다이아를 가질 수 있는데 루비를 갖겠느냐였나, 뭐 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이란 내부에서는 사회 정치적 이슈에서는 개혁적인 사람도 핵이라는 전략적인 자산을 갖는 것을 이란의 지도층은 원한다라는 뉘앙스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모르죠. 상황은 굉장히 늘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란인들의 대다수가 이거 경제적으로 일단 빨리 좀 풀리는 게 우선이지 무슨 핵무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죠.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에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행위, 국제법 및 규범적 쟁점, 이거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장차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예방적 전쟁,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비판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 이 국제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인도주의법,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닌데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 법이라고 부르는 어떤 일종의 체제예요. 예를 들면 제네바 협약 같은 여러 종류의 것들이 있고, 유엔 헌장 2조 자체가 모든 침략 전쟁은 안 됩니다. 내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적인 전쟁만 허용됩니다. 그 심지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가 먼저 침공했다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주장은 안 하지만 그건 국내 일부 친러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이긴 하지만, 아무튼 자기네가 침공이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국제규약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종류의 규약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전쟁 포로에 관한 거,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항복했는데 살해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뭐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폭격한다라든가, 뭐 교육시설, 그 다음에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인프라, 수도시설, 전기시설, 그 다음에 문화유적이라든가 역사유적, 그 다음에 교육시설, 병원, 이런 거를 공격하는 건 당연히 다 안 됩니다. 사실은 민간인은 단 한 명도 의도적으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항상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죠. 그런데 그게 의도적으로 그 민간인 시설을 겨냥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모든 것을 어기고 있는 게 지금 러시아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 민간 시설을 지금 의도적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저런 게 있죠. 그러면 핵 과학자들, 그 사람들이 군인이냐? 그 사람들이 사는 집에, 이렇게 아파트에 외벽에서 뚫어가지고 드론으로 공격하는 거. 한국에서도 그렇고 외국 언론도 흔히 얘기하는 게, 야, 이스라엘 정보력 무섭다. 이스라엘의 작전 정말 무슨 핀셋 공격? 정밀 타격?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떤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우리가 어느 나라를 우리가 공격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그 나라에 유명한 과학자들이 사는 집 주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알아내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런 공격을 하려는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말고는. 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 공격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런 노력을 미국이 많이 했죠. 이라크전 같은 때 너무 전 세계가 비판을 하니까 외과 수술적인 정밀 타격을 해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민간인 피해를 대규모 전쟁이었던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줄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몇 명이 죽어야 많이 죽은 거고 몇 명이 죽으면 적게 죽은 거냐. 전쟁에서 5명, 10명이라도 죽은 거는 죽인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도 그래서 정밀 핀셋 공격한다 그러면서 그럼 그 핵 과학자가 살고 있는 집의 아래 위층 다 죽고 그거 어떡할 건데 그런 거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10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했는데 약간 그게 이스라엘의 그런 행위가 신화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역시 모사드 막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그건 예를 들면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우리의 모든 안보 자원을 동원해서 정보 활동에 매진하면서 군사 작전, 특수 작전으로 남의 나라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우리가 그런 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우리도 국정원을 그렇게 키워보자. 그러면 저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나라가 된 거죠.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좀 궁금하신 것들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전쟁에 대해서 정도 말씀드리고 이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이란은 보통 신정체제라고들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란의 1979년 이후에 만들어진 이란 그 정권, 이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가리킵니다. 제가 우리 단톡방에 제가 사실 이번 주에 개인적인 일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미리 자료를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못 올렸어요. 그래서 단톡방에 제가 옛날에 썼던 글인데 이란의 역사라는 거 조금 깁니다. 네. 한번 좀 그거는 이제 진짜 기나긴 역사예요. 왜냐면 이란의 역사가 정말 길어요. 제가 그렇게 길게 쓰고 싶어서라기보다도 진짜 역사가 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란은 혹시 연식이 달라서 젊으신 분들이라 잘 모르시나? 아르미안의 내 딸들이라는 만화 다 모르시는? 네, 그렇죠. 저분이 아시고 잘 모르시는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란이라는 나라는 거의 기원전 5세기 다리우스 대왕 시절 이래로 못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고대 페르시아 제국 시절부터. 근데 아무튼 너무나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닌 나라고 그래서 그 기나긴 역사에 대해서는 저는 글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 체제가 어떤 거냐면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헌법에 유일신만이 주권을 갖고 입법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슬람이라는 것은 종교인 동시에 법체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중세 유럽에 토마스 아퀴나스 무슨 철학, 교부 철학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데 저도 그쪽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슬람은 법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슬람의 이제 압도적 다수인 이슬람 순니파 같은 경우는 이 종파가 아니라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법학파라고 불립니다. 무슨 파 이렇게. 그래서 4대 법학파가 있어서 어디가 어떻게 되면은 무슨 파다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인 학파구나. 이런 식인 거예요. 시아파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시아 순니가 있고 순니 아닌 법학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거는 경전, 그 꾸란이라는 경전도 있긴 하지만 무함마드의 언행록이라고 하는 하디스라는 언행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판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순니 같은 경우 성직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과 나와의 이거는 그런 거지. 그래서 중개자가 성직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성직자라기보다 모스크에 가면 이렇게 뭐 읽어주고 뭐 이런 뭐 인도하는 이런 정도 있지만 성직자 개념이 아니고 그 대신에 뭐 무프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경전이라고 하는 양대 경전 꾸란하고 그 언행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를 결정을 해주는 그 사람들이 성직자라기보다는 판관들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해석을 하고 그 자기네 그 법학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겠죠.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일종의 판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것은 잘못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우디 같은 경우 지금 아니지만 여자들 운전도 하지 마. 이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 시아파들은. 아니 무함마드 시절에 자동차가 없었는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그래서 꾸란에도 없고 언행록에도 없는데 금지 조항이 없으면 해도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스키장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해요. 저도 안 가봤는데 왜냐면 추운 곳이 많아서. 스키 똘똘 싸매고 하잖아요. 겨울 스포츠니까.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축구장 뭐 영화도 다룬 뭐 축구장 다룬 그 영화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근데 똘똘 싸매고 하는 거고 그거는 거기 금지하라는 게 없다. 노출을 하지 말라는 거지 스키를 타지 말고 스키장 이제 그런 식인 거고 이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사회적인 차별이 많고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게들 대학원만 간대요. 학력 인플레가 너무 많아져갖고 거기나 우리나 이제 똑같은데. 아무튼 여기가 그래서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79혁명으로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는 거 똑같습니다. 유이신만이 주권을 갖고 입법권을 갖는다는 것은 이슬람의 법적인 성격, 샤리아라는 법체계로 이루어지는 거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실제 현실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신이 어떻게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속국가 체제가 있습니다. 우리랑 미국이랑 비슷해요. 대통령 직선제 4년마다 선거로 정권 교체할 수 있고 2번까지는 연임 가능하고 3년이면 안 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의회, 지방의회 다 선거로 뽑습니다. 사법부도 형식적으로 비슷한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트랙이에요. 뭐가 다르냐? 일단 대통령의회 이 최고 지도자, 그 다음에 가디언 카운슬이라 그래서 혁명수호위원회. 이게 예전에 혁명을 일으켰던 나라들이 많이 이런 거 갖고 있었어요. 뭐 그 혁명이 꼭 올바른 진보적인 혁명이냐 이거랑 상관없이 이제 이런 게 있었고 혁명 권력, 좀 민주적이지 않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 이런 거였고 그래서 대통령의 최고 지도자 가장 큰 문제 이겁니다. 대선 총선 후보자들을 걸러내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근데 사법에서도 이슬람 종교법이 규정력을 갖는다라는 건 샤리아라는 그 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성들의 증거 능력 남성의 절반인 거 똑같이 증인을 세우는데 여자들이 증언하려면 여자들이 증인으로 나서려면 남자 1명이면 여자는 2명 데리고 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굉장히 역동적이고 아주 체제가 정교합니다. 이라는 너무너무 정교한 체제고 그래서 이게 미국이 항상 이란은 무슨 독재국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란은 코웃음 치죠. 왜냐면 중동에서 지금 이제 전쟁 이후에 후세인 체제 무너진 이후에 이라크 같은 데로 말고 이 걸프 국가들은 걸프 친미 국가들은 다 왕정 국가 막 이런데 사우디 같은 나라는 여성 인권은 고사하고 남성 인권도 당연히 없었죠.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란은 어쨌든 명목상 평등, 1인 1표, 보통선거, 비밀선거 이런 것들이 다 지켜져요. 지켜지는 나라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이슬람 공화국 출범하고 나서 79년 출범하고 나서 한 몇 년 한 4년 정도
그 시기에 대통령 뭐 2년마다 바뀐 요 한 2번 정도 이거 빼놓고는 계속해서 직선제로 대통령 뽑았기 때문에 개혁 내지는 중도 온건파 집권 기간이 더 깁니다. 이라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란이 독재 국가다라고 하면 절반의 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슬람 세력이 후보들 걸러내고, 기본적으로 걸러내고, 그 다음에 그 부정선거, 2009년에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을 때, 그때 강경파 대통령이 유혈진압해버렸죠. 많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 그 다음에 그 재작년에 히잡 시위, 히잡에 반대하는, 히잡 제대로 안 썼다는 이유로 어린 여학생, 너무너무 무참하게 살해가 됐죠. 입에 담기 힘든 잔혹한, 뭐 이제 그렇게 됐고, 그때 거센 시위가 일어났을 때, 이제 한 1,300명 가까이 죽였으니까 자국민들을. 이란 정권도 그러니까 사실 옹호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이 신정체제라는 게 국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컸었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게 있기 때문에 뭐 옹호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사실 이게 뭐든지 단선적으로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고 이렇게 말하기는 참 힘들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습한 거, 미국이 이란에 공격한 거, 이런 건 물론 분명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의 정권이 옹호될 수 없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이란인들이 지금 같은 그거는 이란의 여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정교한 체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상투적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무소불위의 권력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까지 다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통계를 낼 수는 없어요. 처음 지도자가 그 호메이니죠. 아야툴라 호메이니라고 부르는, 그때는 그 전에 이란에 79년까지 있었던 이 친미 왕정, 팔라베이라고 부르는 그 왕정 시절에 거기에 맞서 싸웠던, 근데 거기에 맞서 싸웠던 세력이, 그러니까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 한 여러 세력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좌파 무장 게릴라 공산주의 성향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민무자히딘, 인민전사들이라 그래갖고, 인민무자히딘이란 그 무자히딘 할크라고 부르는데 뭐 MEK라고도 하고 영어학자로 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냥 시민사회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슬람 세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동원력이 여기가 압도적인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슬람 공화국이 됐던 거죠.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 한국도 똑같아요. 여성들이 나서서 대통령 갈아치우고 나니까 전부 다 장관들을 남성으로 지금 60대, 70대 남성 세상 만든 것과 똑같은 일이 이란에서도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시린 에바디라는 유명한 여성 인권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보면 판사할 때 이 팔라비 왕정체제에 항의하는 시위에도 적극 참여하고 이랬을 때, 이제 혁명이 거의 무르익었을 때 이슬람 세력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혁명이 성공하면 넌 쫓겨난다. 그런데 너는 왜 팔라비 왕조와의 싸움에 동참하느냐. 그 여성이 그래도 불구하고 안다. 싸울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시린 에바디라는 사람은 많이 쫓겨다니는, 그 다음에도 맨날 가택연금에다가 노벨 평화상 받으러 갔는데 히잡을 썼네 마네 뭐 이러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그 다음에 호메이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란의 민중들한테 지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왕조와 싸웠던 사람이고. 근데 호메이니는 혁명 일으키고 이제 한 10년 만에 이제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 지금의 하메네이, 이름이 복잡해서 좀 맨날 헷갈리는데, 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시아파에서는 일종의 성직자 같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이맘 이렇게 부르는데, 이 순니파들 쪽에서는 뭐 셰이크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 아프간에서는 뭐 물라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 시아파들은 뭐 정해진 법칙은 아닙니다만 이제 이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중에서 뭐 아야툴라가 조금 높은 권위 있는, 엄청 권위 있는 사람이 이제 그랜드 아야툴라라고 하는데, 지금의 하메네이는 그 정도 급의 성직자 자체가 아니었어요.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89년까지 대통령을 2번 했어요. 하메네이는 그냥 정치인입니다. 아주 노련한 정치술. 개혁파 정부가, 민선 정부가 조금 많이 도전한다 그러면은 누르고. 근데 예를 들면은 강보수파 중에도 하나의 세력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종교적인 보수파가 집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그 혁명수비대 군대 출신의 세속에 가까운 강경파, 2000년대 중반에 아마디네자드라고 아주 뭐 이스라엘이랑 완전 앙숙이었던 그 정권 같은 경우는 종교 권력이랑은 좀 달랐어요. 근데 그러면 또 너무 나온다 그러면 살짝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메네이는 그냥 정치인입니다. 엄청난 그런 정치술로 그걸로 지금껏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혁명수호의 위원은 이 위원 자체를 최고 지도자랑 이렇게 나눠서 지명하고, 대법관도 나눠서 지명하고, 이게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최고 지도자는 종신직인데 자기 후계자는 절대 지명 못 합니다. 왜냐면 이게 또 선출직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메네이가 아프다라는 얘기가 지금 진짜 너무 옛날부터 나오는데, 뭐 전립선암, 암이 3개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게 하메네이 사후가 지금 이란에서는 앞으로 정치적 변동에 엄청난 거일 것 같다. 좀 그런 얘기가 있고, 하메네이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하메네이가 내심 싫어한다 얘기도 있고, 페이크일 뿐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뭐 이란 내부의 이 종교 권력들은 뭐 아무튼 그 신정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어느 것이 유리하냐를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 거다. 이거 굉장히 불확실하고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진짜. 왜냐면 이란 내부에 이렇게 견제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인 암투가 특징이라고들 많이 분석을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마다, 그래서 조직 기반마다 권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되면 뭐 혁명수비대 다르고 뭐 어디 다르고 이래서 이건 좀 알 수 없는, 이제 그게 이란 정치 체제의 특징이고, 이란 정치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군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공화국군, 혁명수비대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군은 그냥 어느 나라에나 있는 정교군, 그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군대입니다. 근데 혁명수비대는 말 그대로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이 정치 체제를 수호하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국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거 당연히 혁명수비대고, 그 다음에 거대한 기업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에 뭐 많게 보는 사람은 절반의 혁명수비대가 갖고 있다. 뭐 금융부터 통신 뭐 5만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 이란에 보면은 인구는 뭐 많은데, 좀 이거는 또 제가 곁다리로 세자면, 예전에 그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쓴 인구 쇼크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 같은 데는 강제로 한자녀 정책으로 산하 제한을 했잖아요. 근데 이란은 인구가 지금 많기도 하지만 땅도 넓으니까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인구를 조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식량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유엔에 굉장히 아주 높이 평가를 받았던. 근데 그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란의 이제 여성 의사, 이 인구 조절 산하 제한을 맡은 의사가 막 방송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역 돌면서 뭐 시술도 해주고, 이렇게 인구 너무 많으면 안 된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지역을 돌 때 이제 농촌에
아빠들이 와갖고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면 내 딸을 선생님 같은 의사로 키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공하는 거구나. 이게 그래 그런 일화가 나오는데 이란은 지금 인구는 뭐 이제 9천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뭐 예전에 무슨 뭐 금방 1억 넘어갈 것 같이 그랬는데 작년 통계가 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파르시라고 불리게 좀 영어로 된 자료여서 파르시, 그다음에 아제리, 뭐 아제르바이잔은 나라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집 많은 그 민족 집단이 아제리가 지금의 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아제리예요. 아제리고 여러 집단인데 쿠르드족도 많은데 이란은 보통 이렇게 좀 소수민족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좀 별로 없는 거고, 예. 그다음에 경제 규모는 큰데 1인당으로는 확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 이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그 2020년 지금 더 굉장히 나빠졌을 거예요. 너무너무 안 좋대요. 안 좋다라고 하고, 예. 뭐 경제는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예. 원유, 천연가스. 근데 여기는 아마 사실은 경제가 좀 개방이 되면은 이 수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천연가스는 확인 매장량으로 나오고 원유는 추정치로 나오더라고요. 원유는 이거는 다 추정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요새는 그래도 조금 뭐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부풀리면 그냥 부풀릴 수 있는 거였어요. 지금 이제 이란이라든가 이라크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날씨가 되어 가는데 이스라엘은 왜 이란을 미워할까? 이것도 제가 톡방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이제 아직도 못 읽으셨을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자면 원래부터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이란이 친미 정권일 때 이때는 사이 좋았습니다. 서로 간에. 그랬고 당시 그 친미 정권의 그 친미 왕정에 이렇게 뭐 백색 테러라고 하는 자국민 이제 저항 세력 탄압하는 이런 악명 높은 이 정보기관이라고 하던 자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사바크라고 비밀 경찰. 그거 만들 때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도와줬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실 친미 왕정도 미국하고 약간 거리를 두게 된 친미 왕정의 거리를 뒀다기보다 이란과 미국의 사이가 나빠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CIA가 외국의 이제 정권 쿠데타로 전복시켜버리고 이런 공작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긴 그 자체가 나쁜 행동입니다만 너무나 지역에 나쁜 상처를 안긴 사건들이 있어요. 중동에서 지금까지도 이야기하는 게 이란의 그때 모사덱이라고 그러니까 민족주의자 정부가 들어서는데 왕정 있고 그다음에 총리 이거를 CIA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몰아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왕정이 그 총리 정권이 이제 석유 국유화 이런 거 연결돼 있었고 그때는 아마 영국의 입김이 컸을 거예요. 이란의 주로 유전개발권이라든가 이런 걸 영국이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건은 미국은 중동의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각인시킨 사건입니다. 이제 그게 이란과 아랍 국가들은 굉장히 서로 다른 경로를 걸어왔고 다른 이라크나 사우디 같은 아랍 국가들하고 이란하고는 언어, 문화, 뭐 종교적인 뭐 시아 순니 종파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만 이란 모사덱 정권을 그렇게 미국이 뒤집은 거는 그 지역에서 미국을 봐니다. 그다음에 중남미에서 뭐가 있었냐면 뭐 피노체트 이런 것도 있지만 피노체트는 CIA가 뭐 도와는 줬지만 그거는 그 아엔데 정권 칠레 아엔데 정권 무너뜨린 거는 피노체트가 한 거였고 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과테말라 거기에 정권을 무너뜨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건 진짜 CIA가 했던 거.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에 전체에 상처를 입히는 이제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는 이란에서 이제 이스라엘 혁명이 일어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적대하게 되죠. 근데 사실 근데 그때도 완전히 갈라선 건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라는 아주 복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대체 뭐 얘랑 적이라더니, 누구는 누구를 미워한다더니, 누구는 누구를 싫어한다더니, 이거 모든 거를 공식을 다 깨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애지중지하는 게 유대인의 로비 뭐 있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냥 전략적인 자산인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에 콕 박아놓은, 예전에 이란의 친미 왕정이 그 역할을 해줄 때는 지금처럼 미국이 이스라엘을 싸고돌 이유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스라엘이 프랑스, 영국이랑 손잡고 뜬금없이 아이젠하워 때 이집트랑 전쟁하거든요. 그때 미국이 난리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이스라엘이 이제 군대 철수시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냉전 시기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물론 굉장히 팔레스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줬지만, 중동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미국이 그렇게 막무가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란이 넘어가 버리면서 이제 미국이 거기서 모든 미국이 원하는 중동에서의 뭔가를 이스라엘이 해주는 측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판돈을 미국이 이스라엘에 걸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냉전 시기에 미국이 내놓고 못하는 더러운 짓들을 이스라엘이 대신 해주는 거, 그런 것들 중에 일부가 뭐였냐면, 중미 이런데, 중남미에 좌파 정권이 들어설 것 같으면 우익 게릴라들한테 무기 대주고 돈 대주는 거, 이런 걸 이렇게 이스라엘이 시켜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로, 근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당사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완벽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서로 엮여 있어도 인간관계도 그렇고 약간의 자율성들은 다 있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하나로 의견 일치가 될 수는 없고, 이번에도 아마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하는 걸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조정하거나 시키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건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이제 뭐 때리는 거 보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때리냐 했다가 이란이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 보고 트럼프 정부가 우리도 공습하자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란 이스라엘 관계 이런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멋대로 옛날에 남아공의 핵기술 이전해 주려고 했던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란이 점점 더 미국과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적대 관계로 갔던 게, 이슬람 공화국을 출범시킨 것만 해도 미국한테는 엄청 큰 충격이었죠. 왜 충격이었느냐? 이슬람 세력이 처음부터 반미를 내걸었다라기보다는 뭐 그런 측면이 있긴 했지만, 그 세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 영화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냉전 시기에 우리는 소련 편, 우리는 미국 편 이렇게 다 줄을 섰다는 거예요. 뭐 비동맹도 있긴 했지만. 근데 이 국제 질서가 해석 가능한 거여야 되는데, 이란 이슬람 혁명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싫고 종교적 근본주의라는 엄청 큰, 유라시아 복판에 엄청 큰 나라가 그 길로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련한테도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이 벌어지죠. 미국도 국내 정치에도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제 그리고 근데 미국이 이란을 봉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중동 정책도 제대로 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유라시아 복판에 너무 큰데 이거를 이 나라를 지금까지 고립이었잖아요. 고립을 시키면 예를 들면 이 중동 문제는 항상 이 나라랑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이 세력과 이 세력은 이 왜 그러는 거지라고 할 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지도에는 안 보이지만 저기 이란이 있어라고 생각하면 많은 게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국들도 그렇고 이란을 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경계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이란에 대한 경계심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시아의 모든 것에서 중국이라는 존재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 전쟁 했는데 예전에 80년대에는 이란 경계하려고 이스라엘 혁명 뒤에 이라크를 밀어줘서 80년부터 88년까지 이라크가 이제 이란이랑 싸웠거든요. 그때 미국이 이라크를 밀어줬었고. 근데 나중에 이라크랑 수틀려가지고 이라크를 공격해서 초토화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라크 군대를 없앴습니다. 내무부 산하에 보안군만 남겨놓고 이라크가 원래 강한 군대였는데 그래서 무서우니까 이라크 군대를 없앴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테러범들이 준동할 때 이라크 정부가 속수무책이었던 것들도 있었죠. 근데 아무튼 이라크가 무주공산이 되어버리니까 세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이라크전 이후에 이란이 엄청나게 실제로 발을 뻗은 건 사실입니다. 자기네 나라 갈 길도 먼데 자기네 국민들 잘 살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여기저기 뭐 하마스 헤즈볼라 지원한다면서. 그래서 미국이 또 특히 나중에는 아프간전 이라크전 한 다음에 돈 떨어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란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중동에서 미군이 그러니까 이 이란을 적대시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너무 큰 위험 부담을 져야 돼요. 특히 안보 불안, 그러니까 미군 자산 배치라고 하는 거, 미군 기지, 미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국은 중동에선 빨리 발 빼야 되고 가서 중국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추진했던 게 아시아로의 축 이동, 아시아 회귀, 피보트 아시아라고 하는 걸 추진을 했었어요. 그것의 일환으로 연결돼서 아유 이란하고는 이제 핵 합의하고 이 요인을 좀 줄여야겠다, 중동의 불안 요인을. 그러니까 이란이 실제로 하마스, 헤즈볼라 등등 다 지원하고 영내에 너무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서로 간에 관리 가능한 선에서 당장 미국과 이란이 뭐 친해질 수는 없어도 분란 요인을 줄이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해버리면 제일 불안한 건 이스라엘이죠. 예전에 이란 팔레비 왕조 시절에 이란이 이제 미국하고 찰싹 붙어 있었던 시절에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총리가 옛날에 누군지 이름 까먹었는데 골다 메이어였는지 누구였는지 까먹었는데 우리는 미국의 사냥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란이 미국의 큰 개, 중동에 이스라엘이 작은 개. 근데 큰 개가 없어져서 미국이 작은 개한테 먹이를 이거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런 거는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먹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란에 다시 국제 무대에 복귀한다라는 건 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위협적인 요인으로 봤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란의 팔레비 왕정에 맞섰던 이란 내부의 저항 세력 중에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슬람 세력은 혁명에 성공해서 신정체제를 만들었죠. 신정공화국이라는 아주 독특한 체계를. 그런데 그 중에 세속주의자들을 억눌렸고 그들은 지금도 이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면서 어쨌든 이란의 시민사회를 유지하고 있고, 하나 그때 좌파 게릴라라고 했던 인민 무자히딘이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력들이 뭐 2000년대 중반까지도 아주 조금씩 남아갖고 뭐 무장게릴라 싸움 하겠다고 뭐 예전엔 뭐 이런 많이 했었어요. 이들을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당연히 탄압을 했죠. 탄압하는 사람들이 다 국외로 쫓겨나요. 그들이 모사드와 협력을 해서 2002년에 이란이 핵 개발하려고 한다라고 터뜨립니다. 이게 이란 핵 의혹의 시작이었어요. 2002년에. 그래서 뭐 이라크가 뭐 핵무기 만든다면서 뭐 대량 살상무기 만든다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이란 핵 의혹이라는 게 불거집니다. 근데 물론 이란 핵 의혹이 아예 근거가 없는 거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그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가지고 이란을 옥죄고 더 제재받게 해야 되고 했던 것이 처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관여를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뭐 이스라엘이 공작을 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7년에 시리아를 공습을 하죠.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을 해서 무법천지니까 핵시설 공습해갖고 시리아 과학자들하고 이란 핵과학자들이 죽어요. 거기서 저 봐라, 이란과 시리아가 핵협력하고 있다. 왜냐면 그건 시리아까지 또 확장하려고. 모든 이 핵무기 위협을 과장을 이거 확장하려고. 그 다음에 또 시리아에서 그 같은 해 2007년에 그 다음엔 또 다시 공습한 다음에 봐라, 거기 북한 기술자들 죽었다. 근데 좀 사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북한 커넥션이라는 걸,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도 언론들이 많이 썼는데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파헤친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국이 이란과 핵 합의를 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란이 핵 개발 야심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합의를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거를 막아야겠다 싶으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이버 공격 같은 거 이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이란의 핵 문서 빼내다가 2018년에 핵 문서 잔뜩 빼내갖고 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홍보하면서 이거 보라고 이렇게 핵시설 만들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 포르도라는 곳에 핵시설과 관련해서 나왔던 거는 다 그때 이스라엘이 2018년에 갖고 온 그 자료들입니다. 대부분 많은 수가. 이제 뭐 그러고. 그래서 합의를 좀 이렇게 좀 포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협상하려고 그러면 다 깨빡치는 게 이스라엘의 일인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왔었고. 그래서 모사드과 이란의 악몽 아까 말씀드렸고, 이것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무슨 뭐 이란, 제가 이것도 국내 방송에서 들었는데, 이란 사람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란 신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아예 뭐 이스라엘이 이런 주장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주장입니다. 이란인들이요 봉기하라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이란인들하고 늘 실시간 소통하는 국내 이란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침공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미워하는 정권 때 나가서 저 정권 몰아내자라고 우리가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남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면 잘됐다 이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이란 내부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그 체제의 억압성 다 맞는 거고, 그거는 이란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어떤 체제가 됐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레짐 체인지 전쟁, 이거는 미국이 만약에 지금 이거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저는 참 저렇게 교훈을 얻지를 못하나. 이라크에서 그 지경 돼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어 놓고 미국인들은 이라크인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지네 나라도 그 다음에 경제 위기에다가 재정 적자에다가 저렇게 해놓고 돈 없어서 지금 스페이스 셔틀도 못 해가지고 우주정거장 갈 때 러시아 우주선 얻어 타고 가고 했으면서 왜 저러나. 이거는 뭐 근데 레짐 체인지 전쟁은 걸프 국가들의 딜레마도 말씀드렸고,